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결이 됐죠.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이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여기에 숨겨진 함의가 있을까요?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민주당의 이탈표는 없었는지 이런 점 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에 따른 전국 파장 분석해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한 당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처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아까 무슨 얘기했죠? 라면 얘기요? 맞아요. 네. 근데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네. 이거 봤어요? 네. 나도 내 주위에 라면을 싫어.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배우 한가인 씨가 라면을 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몇 년 동안 먹은 게 5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면을? 네. 나 하루 세끼 라면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 라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라면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도 아닌데 사실 좀 아까 먹었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근데 이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많이 먹으면 7번에서 10번 사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적게 먹어도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인스턴트 식품이 라면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뭐 마트에 가면 그냥 전부 이 순식간에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의 인기가 유지된다는 거는 저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좋아하지만. 라면 말한 게 없죠.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의외로 완전 식품입니다. 네. 또 그런 분석까지. 네. 젊은이 그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그래요? 뭐 나트륨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나트륨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대충 음식들이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짜요. 네. 또 제가 스페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페인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가장 많이 쓰는 스페인어가 소금 빼주세요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조미료. 예? 그 조미료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새 이렇게 보면 조미료가
소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이게 문제다. 이거는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죠. 사실. 예? 옛날에는 조미료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을 했고 옛날에는 또 뭐 한때는 나 어렸을 적에는 이 만나니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했는데 요새는 뭐 MSG라고 하죠. 예, 다양한 그 이 조미료가 나왔는데 조미료에 대한 거부감도 뭐 그렇게 저는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오래 해오신 석 박사님들께서 만드신 건데.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저도 석박사인데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그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저 어떻게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조적인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 라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라면 얘기하니까 옛날 라면도 참 맛있었는데 나 어렸을 적에 어떤 이 셋 무슨 라면. 네. 근데 그 양이 3개인 라면이요? 그렇죠. 네. 양삼. 네. 저기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하고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 쭉 청취하시면 이 흥미진진한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요. 재적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제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날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주일 만인 오늘 재표결에 붙여진 건데요. 표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총회 안에서 1시간가량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안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미 여당에서도 5표 찬성표가 나왔다라고도 이야기가 찬성표를 던진 이제 의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결과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이외에도 표결들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뉴스인 여쭤볼 텐데 이외 표결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민주 유공자. 네.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불참한 가운데 170명 투표 전원 찬성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아울러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0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이 부의 안건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권력은 유한, 진실은 무한하다라고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공수처 수사라고 맞섰던 이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기존에 이제 찬성 의견을 던졌던 여당에서 의원들이 5표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반대표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찬성 입장 예상 정당 소속 의원은 전부 합해서 181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동작을 지역구 출신이요. 그래서 179명이 이제 찬성 예상 인원이 되는 거고요. 반대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예상됐던 소속 의원은 모두 115명입니다.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황보승 의원이죠. 무소속 여권 성향 1명 이렇게 해서 115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찬성 179, 반대 111표, 무효 4표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러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의원 5명이 전원이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전원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수명의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와 같은 찬성 당론의 제3지대 정당 여기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또 하나 민주당과 제3지대 정당 모두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명 거 모두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지 속으로는 다 반대표 던졌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투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서 난 소신대로 투표했다. 나는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밝혀. 왜냐하면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찬성표는 뭐 반대표 찬성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민주당에서 최소 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느냐. 많게는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상해 봅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번이 두 번째 이탈표거든요. 처음 이탈표는 언제 나왔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할 당시에 명심은 추미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우원식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진짜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정치라는 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해 볼 때에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거기에 좀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참고로 아시는 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에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그 22대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탈표가 나왔던 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21대 오늘 투표한 21대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때 또 한번 자신 있게 할 수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 또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에 대한 의문 더욱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모든 언론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 국민의힘 5표 플러스 알파 7표 이상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물론 그래요. 민주당은 분명히 그거 다 국민의힘 다 찬성표 던지겠다는 의원들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붙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했습니다. 지난 1호기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발사에서는 비행 과정에서 폭발을 하면서 결국 발사에는 실패한 건데요. 우리 합참이 어젯밤 10시 4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을 했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가 됐고요. 이로 미뤄볼 때 이번 2차 발사는 비행 과정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또 일본 NHK 역시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폭발 등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역시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발사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27일 밤 10시 44분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 22분에 빠르게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다라고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루어진 1,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때도 실패를 바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발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건데요. 모처럼 3국 간 협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내 외교 빅 이벤트에 맞춰서 발사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형 엔진의 신뢰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북한은 추가 발사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 발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북한이 어젯밤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데요. 결국 실패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딴 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저께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관 통신사가 제일 처음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일본 소식통이 얘기한 것을 보도한 것.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이것을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긴급 타전된 것이 10시 5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시 40분 조금 넘어서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이미 발령을 했고 이 소위 말해서 방공호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대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했던 것이 10시 50분이고 기관통신사 합참이 일보 해가지고 합참이 발표한 것 북한이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가 10시 57분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1시 2분에 이미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이제 일상에 복귀를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NHK 월드를 보면서 제가 한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게 11시 32분에 거기에 일본 NHK는 그때 이제 그 브레이킹 뉴스 그 뭐죠? 속보. 네. 긴급 뉴스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일반 방송 스톱하고서 그것은 이제 그것만 집중 보도하는데 11시 32분에 33분 사이에 이미 일본 정부 당국자 관계자 정확히 하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0시 24분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신형 로켓 1단계 비행 중 폭발이라는 속보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너무 늦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J 알럿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정찰 자산이 미국과 일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거기에 시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찰 위성을 많이 띄울 테니까 제발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빨리 좀 이런 지연 현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새벽에 긴급 안전 무슨 문자죠? 긴급 이 재난 문자 6시인가 막 네. 저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서울시는 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했느냐? 전 그때도 반대했거든요. 그거 잘한 일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뭐냐면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남쪽을 향해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이것이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전에 떨어졌는데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사람을 밤에 대피시키라고 그 책임자 문책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저는 뭐냐면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서해 남쪽을 향해서 이걸 쏜 거거든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볼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사이렌 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한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우리나라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때 서울시 공무원 그분 지금 근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분과 같은 태도 그런 공무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부세 완화, 폐지 관련 논쟁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 논쟁과 관련해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면서 10%는 법 개정, 나머지 절반은 법인세 쇼크 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윤석열 정부와 부합하는 방향인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이슈도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야권에서 공방이 커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쟁에 대해서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인데요. 앞서서 친명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화답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종부세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올해 정기국회 내 개편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최근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거주용 1주택자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논의와 관련해서 화답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대비 2021년 33만 2천 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세금은 4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11배 늘었다는 것이 정책위 의장이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 다만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다음에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종부세, 이게 사실은 보수 아젠다예요. 근데 보수 아젠다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지고 있다라는 점, 그 민주당에서 또 던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연 확대라는 그런 측면이라는 측면, 지지층의 외연 확대, 심지어 보수층으로까지의 지지층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전국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은 계속 한 방씩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과연 이게 국민의힘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서 뭐 누구 탓을 쓰느니 마느니 언제 내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의 이런 아젠다 선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